안녕하세요. 김작가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복덕방 못난이 막내딸의 기적. 경기도 어느 마을 박진사 댁의 셋딸. 조선시대 경기도 한 마을에 천석지기 부자 박진사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셋딸이 있었는데 첫째 월양과 둘째 설아는 고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복순이는 달랐습니다. 복순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한 끼에 밤 네 공기를 먹어치우고 간식으로 떡 두 시루를 해치우는 대식가였지요. 몸집은 장정 둘을 합친 것보다 컸고 얼굴은 둥글둥글해서 보름달 같았습니다. 언니들이 버들잎 같은 눈매를 자랑할 때 복순이의 눈은 살에 파묻혀 간신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박진사 양반. 두 딸은 그렇게 고운데 막내는 어쩌다 저리 되었담? 저 아이 시집 보내려면 지참금을 산더미처럼 줘도 모자랄 게야. 하지만 복순이는 남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만큼은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초라한 사내, 상수. 늦가을 어느 날 박진사는 회갑잔치에 쓸 노루를 잡으러 사냥꾼들과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행과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던 중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거대한 멧돼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악! 멧돼지의 송곳니가 박진사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단숨에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상수였습니다. 상수는 삼배옷이 다해져서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집시는 거의 닳아 없어져 발가락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박진사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진사 나리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물도 아니고 사위라니.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내 집으로 가서 딸들을 만나보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첫째나 둘째를 보면 겁먹고 도망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사흘 후 상수는 박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 사랑에서 박진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딸들을 만나보시오. 먼저 나타난 것은 첫째 월양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월양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양반 도령과 혼인한 그녀는 교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월양이의 머리 위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돈을 세는 귀신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는 탐욕과 교만의 기운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분이 아니요. 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양이는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갔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언니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분을 잔뜩 바른 얼굴은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수의 눈에는 설아의 주변에 흩어지는 비단 조각들과 깨지는 도자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는 낭비와 사치의 기운이었습니다. 이분도 아니오.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셋째를 고르려는 것은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찐 감자를 들고 우물거리고 있었고 치마에는 음식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순이의 머리 위로는 황금빛 서광이 찬란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거대한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구할 복덩어리구나. 상수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깊은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를 만나 이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기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볼 수 있었지요. 바로 이분이요. 셋째 따님과 혼인하고 싶소이다. 박진사는 기절할 뻔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허, 알았소. 길이를 잡도록 하지. 속으로는 이렇게 골칫덩이를 처리하게 되다니 오히려 잘 됐구먼 하고 생각했습니다. 홀레날의 수모. 보름달이 뜬 길일 드디어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 대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신랑에 곰 같은 신부라니. 저 가마가 버틸 수 있을까? 하하. 복순이가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가마채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으악! 복순이는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고리는 흙먼지 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의 분칠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역시 내가 뭘 했어. 가마가 불쌍하네, 가마가. 복순이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언니들은 저 멀리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상수가 성큼성큼 걸어와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소?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거워서.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마가 뭐 그리 중요하오? 우리 둘이서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겠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도 운치 있는 일 아니겠소? 상수는 복순이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복순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누추한 신혼집 하지만 따뜻한 마음. 상수의 집은 산골짜기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부엌의 쌀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를 데려온 박진사 댁 하인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씨가 고생길이네. 하지만 복순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비가 새면 이영을 엮어 덮으면 되고 쌀이 없으면 밭을 일고 곡식을 키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는 복순이의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첫날 밤 좁은 신방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꼬르륵, 꾸르륵륵 복순이의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례 음식을 거의 못 먹어서. 상수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뭔가 구해오겠소. 상수는 밤중에 산으로 들어가 토끼를 잡아왔고 이웃에게 쌀 한 대를 얻어와 죽을 끓였습니다. 복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예.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입니다. 진정 맛있어서라기보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복순이가 방에 누우려는데 와르르르 복순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구들장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상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요? 복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들장이 꺼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늘이 제게 계시를 내린 것입니다. 계시라니?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소금을 사들이십시오. 하늘이 내린 예지력. 다음 날 새벽 상수는 복순이의 말대로 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당시 소금값은 매우 쌌습니다. 풍년이 계속되어 소금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죠. 소금을 얼마나 사가시게? 소금 장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있는 것 다 주시오. 뭐? 다?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하지만 상수는 복순이를 믿었습니다. 그는 소금 장수들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저거지 신랑이 미쳤나 보네. 곰 마누라 밥 먹일 돈도 없으면서 소금은 뭐하러 사? 상수는 소금을 달구지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금을 헛간에 차곡차곡 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름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소금 대란과 대박. 보름 후 복순이의 예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서해안의 염전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소금 창고들도 빗물에 녹아내렸습니다. 전국의 소금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김장을 담근단 말이오.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네.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닷새 전 한 되에 열량하던 소금이 1000량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순의 집 헛간에는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양반들과 거상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제발 소금 좀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하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쌀과 땅 문서 그리고 비단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소. 복순이는 냉철하게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귀한 논밭의 문서를 받고 상급 비단을 받고 쌀을 수백 가마니씩 받았습니다. 보름 만에 상순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몰락한 언니들. 그 무렵 복순이의 언니들은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 월양이의 남편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둘째 언니 설아의 남편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두 언니는 소금도 구하지 못해 김장도 못 담그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언니는 자존심을 구겨넣고 복순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복순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문을 연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은 여인이었습니다. 언니들은 그게 복순이인 줄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우리는 복순이의 언니들인데. 복순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언니들, 오랜만입니다. 너, 복순이니? 언니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초라하던 동생이 이제는 대갓집 마님처럼 위엄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언니들에게 소금 2가마니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명심하십시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마음씨가 곱지 않으면 결국 복이 달아나는 법입니다. 언니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밤참을 방해한 도적대.
상순의 집에 막대한 재물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악명 높은 도적대 검은 칼단의 우두머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크크크, 거지 출신이 벼락부자가 됐다고? 좋아, 그 돈 우리가 가져가야지. 금음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 검은 칼단 도적 20명이 상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으악! 상순은 칼에 찔려 쓰러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밤참으로 먹으려던 비빔밥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 밤참 시간을 방해해. 복순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복순이는 비빔밥 그릇을 내려놓고 부엌의 무쇠 솥뚜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방패 삼아 도적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으악! 복순이의 솥뚜껑에 맞은 도적 둘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다들 덤벼. 도적대가 일제히 칼을 휘둘렀지만 복순이는 마당 구석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뿌리째 뽑아 몽둥이처럼 휘둘렀습니다. 으악! 도적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우두머리, 저 여자,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쳐. 도적들은 오줌을 지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복순이는 땅에 엎질러진 비빔밥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밤참이. 상수는 상처를 감싸 쥐고 일어나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린 장군이요. 이날 이후 복순이는 봉황 여장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라.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친정집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입니다. 박진사 나리께서 영모제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뭐라고? 복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박진사 나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모함한 것입니다. 지금 관아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언니들은? 첫째 마님과 둘째 마님은 역적 가문과 엮일까 두려워 문전박대했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우리 곳간의 쌀을 모두 달구지에 실으십시오. 쌀을요? 무슨 계책이요? 힘으로 싸울 수 없으면 지혜로 싸워야 합니다. 탐관 오리들은 돈을 좋아하고 백성들은 쌀을 좋아하니까요. 쌀로 여론을 돌리다. 이튿날 복순이는 쌀 3,000석을 가득 실은 달구지 수십 대를 이끌고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쌀이다. 쌀. 복순이는 관아 대문 앞에 섰습니다. 관찰사 나리, 저는 박진사의 셋째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관찰사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역적의 딸이냐? 우리 아버지는 평소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쌀, 3,000석도 모두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입니다. 복순이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박진사께서 역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박진사님은 의인이십니다. 풀어주시오. 풀어주시오.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관찰사는 당황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복순이는 관아로 들어가 관찰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나리,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조정에 나리의 공을 장계로 올리겠습니다. 흉년에 백성을 구한 명관이라고 말입니다. 관찰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명분과 공명. 그것이야말로 관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박진사는 무죄다. 당장 풀어주어라. 박진사는 석방되었습니다.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본 복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아버지를 구했구나. 복순이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애군이 사라지고 본 모습을 드러내다. 아버지를 구한 후 며칠간 복순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누웠습니다. 상수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복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부인, 정신이 드시오? 상수는 기뻐하며 복순이를 안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순이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상수가 복순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이의 거대했던 몸집은 온데간데였고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눈은 샛별처럼 빛났고 두턱이었던 얼굴선은 날렵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복순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업보를 지고 태어났습니다. 업보라니? 우리 가문에 닥칠 멸문지화의 애군과 이 고을 백성들이 겪을 굶주림의 한이 모두 제 몸으로 들어와 쌓이는 팔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그토록 컸던 것입니다. 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그 업보를 모두 씻어냈습니다. 제 몸을 짓누르던 애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복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며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제게 준 시련이었다는 것을. 상수는 복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아름다워서 기쁜 것이 아니오.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기쁜 것이오. 당신이 다시 곰처럼 변한다 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오. 복순이는 상수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해민당을 세우다. 달이 밝은 어느 날 저녁 상수와 복순이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되었으니 재물은 똥거름과 같습니다. 예. 복순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똥거름을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썩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쓴다면 언젠가 애군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과 배움터를 세웁시다. 제가 받은 복을 백성들과 나눠야 합니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터를 잡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복순이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무거운 기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예전의 괴력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부들이 감탄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해민당이라는 이름의 빈민구제소이자 배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민당의 첫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날 해민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복순이는 직접 떡과 국밥을 나르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웃었고 병든 노인들은 의원의 진맥을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순이가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언니들과 형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름과 사치로 모든 것을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들,
언니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따뜻한 국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언니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밥값은 하셔야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언니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해민당의 부엌일과 청소, 빨래를 맡아주십시오. 그 대신 하루 세끼 밥과 잠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순이의 자비로운 복수였습니다. 동시에 언니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자의 복. 세월이 흘러 상수와 복순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뒷산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 평생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무엇인가요? 바로 그날 당신을 선택한 것이요. 당신은 정말로 내 인생을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만들어준 복덩어리였소. 복순이는 웃으며 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외롭게 살다 갔을 것입니다. 제 안의 진주를 알아봐 준 것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해민당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늘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절세미인 대신 뚱녀를 택했던 나무꾼 상수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복순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